혹은 한남더일에 사시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한 것이냐? 노인빈곤율 지표에는 가난한 걸 잡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OECD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노인빈곤율 1위라고 나오는데 또 TV나 미디어에 보면 반대의 이미지가 또 나와요. 청년들은 돈이 없는데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 뭐 부자 노인들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이렇게 높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된 번역과 해석이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제품을 팔 때 모델을 노인으로 쓰면 안 좋다. 네, 최근에는 하이면 TV를 보면 트로트 가수 그 젊은 분 노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아 이렇게 활기차게 춤추고 네. 막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편하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액상 음료 만드니까 예. 우리도 먹는 음식으로 포지션이 돼서 하이면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노인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결국에는 겪게 될 미래고요. 또 거기서 또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데요. 간병이나 요양, 고독사, 언젠가는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에 우리가 떨고 있는 사이에 이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찾은 젊은이가 있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케어닥의 대표 박재병이고요. 네. 케어닥은 고령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기업이고 이제 막 8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회사 광고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제가 너무 좋은 책을 하나 봤어요. 아우, 실버 감사드립니다. 웨이브라고 이제 작가님이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아, 제목이 좀 그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왜냐 이런 책을 보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나이 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빈동님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제 SNS 썼지만 정말 형광펜으로 막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쓰다 보니까 빈칸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꼭 읽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왠지 지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늙어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젊은이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5년이 지금 이거 초고령 사회더라고요. 넘었죠. 65세 네.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문제다, 위기다, 부담이 된다. 젊은 층의 허리가 휜다. 봉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기회가 될까요? 제가 실버 웨이브라고 책을 제목을 짓게 된 거는 이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에서 좀 따왔어요. 이제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네. 이제 1의 물결이 농업혁명, 2의 물결이 이제 산업혁명, 네. 공업혁명, 3의 물결이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고 봤는데 글로벌하게 이제 봤을 때 그걸 고령화는 전지구적 문제이더라고요. 그 문제를 기회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산업적 변화의 이제 기회의 물결이라고 봐서 우리는 노인이 꼭 복지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산업의 기회로 보자, 성장의 기회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실버 웨이브. 좀 쉽게 얘기한다면 예전에 노인하면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존재가 맞습니다. 됐는데 네.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대상이다.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저는 노인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 노인 하면은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다. 이런 이미지잖아요. 네. 모두가. 그 노인이 누굽니까? 노인이 누구냐에 대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는 한국은 65세 이상이면 정부의 지원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65세라는 기준이 1981년도에 생겼고 네. 그때 평균 수명이 66세였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65세 노인이 되면 네. 1년 뒤에 1년 돌아가실 뒤에 수, 죽음을 앞둔. 죽음을 앞둔 사람을 노인이다라는 인식이 지난 3, 40년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는 곧 죽을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3, 40년간 수명도 20년 넘게 늘었고 근데 우리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00살까지 살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65세부터 예를 들면 85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 그 20년간의 모든 사람이 한 노인인가 혹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노인인가에 대한 고민은 새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옛날에 60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20대 때는 저 44인데 44 때면은 그냥
저기 여자로서는 끝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20대처럼 보십니다. 아니 진짜 그렇지 네. 않다는 걸 느껴서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네. 첫 번째 오해는 노인을 아이처럼 보는 시각이 있다. 네. 첫 번째 노인을 아이로 보는 거는 결국에는 복지 수혜자로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줘야 되는. 네. 즉 1981년도 그 사회복지법이 생길 때 노인복지법이 생길 때 취약계층에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조금 부양이라는 걸 해보자. 그래서 아이 돌봄도 하고 장애인 돌봄도 하고 노인 돌봄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즉 세금을 걷어서 취약계층을 하자라고 했고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계층이 노인이었던 거죠. 그 노인한테 노약자라고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과 아이는 같은 프레임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럼 노인과 아이는 같은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형태인 거죠. 근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때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프로그램이 뭐 색종이 접기, 네. 춤 애기 같은 춤 추기 네. 뭐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도 그런가요? 여전히 그러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를 필두로 해서 좀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근데 기존의 업체들 혹은 산업에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봤더니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이 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렇죠. 네, 식사를 챙겨드리고 네. 혹은 부축을 하는 행위가 행위로 보면 비슷한데 그걸 받는 주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다 네. 생각 있고 경험 있고 연륜이 네. 있으신 분들인데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이란 걸 겪어보지 못했던 아이와 60년, 70년을 성인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다른 주체인데 그렇죠. 공급자들이 행위가 같다 보니까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을 좀 같다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빵 터진 게 60대 어머니에게 엄마 왜 그 경로당 안 가세요? 하면 네. 어떻게 반응하는 네. 거예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화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머니가, 예. 네, 경로당에 예전에 화투를 치러 가셨어요. 소일거리로. 네. 근데 최근에 안 가시는 거예요. 7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여쭤봤죠. 왜 안 경로당 안 가냐 아마. 했더니 거기 순 할매들밖에 없는데 내가 왜 가냐. 우리 눈에는 엄마도 할매인데. 네, 65세가 넘으셨으니까 예. 70세가 되셨는데 왜 안 가냐 했더니 그들보다 70대보다 많은 8, 90대가 경로당을 장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허드렛 일만 하고 거기서 서열이 생기는 네, 서열상에서 그러니까 할매들이 있는 그쵸, 저를 안 가는 할매가 된 거죠. 저는 이거 좀 놀라웠거든요.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저도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해다. 네. 저는 좀 뭐랄까 편하게 말해보면 네. 오해이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우리 언론이 가스라이팅한 거야? 가스라이팅을 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TV를 틀면 노인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일단 이미지가 1번 나오는 이미지가 폐지 죽고 리어카 끄고 가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똑같이 아까 했던 노인은 복지 대상자이니까 우리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의 이미지가 이제 계속 반복 재생됐던 해줘야 되기도 하고 우리한테 짐같이 느껴지기도 네.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이게 두 번째 문제는 이미지도 문제인데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왜요? 네. 이게 노인 빈곤율을 한국은 그냥 단순히 그대로 해석하면 가난한 노인이 얼마나 많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숫자로. 네.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있는 실질적인 의미는 그 해당 국가의 소득의 중위소득자의 소득의 분포를 나누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느냐를 네. 기준으로 빈곤율을 잡았다. 65세 인구와 청년 인구의 소득 비교거든요. 그렇죠. 근데 65세 넘으면 저희가 월 버는 돈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네. 예. 근데 그걸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부자냐라고 아니냐 물어볼 때 네. 월급이 얼마냐 묻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사세요? 자산이 얼마세요? 순자산이 얼마야로 묻는데 네. 근데 노인 빈곤율 지표에면 유독 소득을 묻는 거죠. 그러면 그 빈곤율을 따질 때 예를 들어서 뭐 반포 아파트 압구정에 사는지 네. 어디 다른 곳에 사는지 그런 거는 고려하지 자산은 않고 빠져 있고 월 얼마 들어오느냐. 맞아요. 예를 들면 원베일리 네. 좀 유명한 혹은 한남더일에 사시는데 월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한 것이냐? 노인빈곤율 지표에는 가난한 걸 잡히는 거예요. 몰랐어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OECD의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노인빈곤율 1위라고 나오는데 또 TV나 미디어에 보면 반대의 이미지가 또 나와요. 청년들은 돈이 없는데 노인들이 대한민국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동시에 보잖아요. 맞아요. 즉 잘못된 해석인 거죠. 한국이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훨씬 나라거든요. 높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바로 이제 유동성 있게 현금으로 돌릴 수 없을 뿐이지. 맞습니다. 빈곤율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잘못 해석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부자 고객이 많다. 네. 반대로 유동할수록 기회가 커지니까 기회가 숨겨진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네. 소비층이 됐을 때 소비열이 상당히 맞습니다. 높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저희가 고급 백화점에 가면은 그 손주한테 아이들한테 비싼 거 사주시는 분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시잖아요. 네. 엄마 아빠는 사실 그날 벌어서 맞습니다. 네. 뭐 학원비 쓰고 막 생활비 쓰느라 여력이 없는데 그런 차원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그게 예인 거죠. 뭐 부자 노인들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이렇게 높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가 보다 했는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잘못된 번역과 해석이었다. 통계에 오르다. 네. 제가 대기업 임원했다가 이제 퇴임하신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은 일할 수 없다는 것도 오해가 아닌가. 현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아까 81년도로 넘어가서 내가 태어나던 시절. 네, 당시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때의 이제 정년과 지금도 사실 정년이 막 늘지 않았잖아요. 안 늘죠. 왜냐면 회사가 부담되니까 오래 데리고 있어요. 안 늘었는데 수명은 이렇게 늘었는데 정년은 안 늘었는데 그만큼의 갭만큼 사실은 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60세에 은퇴하시면 5, 6년 정도 자기 활동하시다가 1, 2년 정도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사이클이었다고 하면 그동안 퇴직금 쓰고. 네. 근데 지금은 만약 60세에 은퇴하시면은 20년을 뭔가를 하셨다가 1, 2년 정도 아프셨다가 해야 되는데 그 20년의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만큼을 사실은 이제 근로행위에 대한 의욕이 더 필요한 거고 필요한 것과 그들의 의지가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신체적으로도 40대와 50대와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스스로를 노인이라 생각하냐라고 65세 여쭤봤어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네, 여쭤봤는데 당신은 노인입니까? 네, 아니다 라고 대부분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65세 어르신들한테 그럼 몇 살부터 노인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75세, 80세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더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프면 그게 그때부터 노인이다.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저 되게 희망이 되는 게 지금 그렇다면은 저희가 70대 됐을 때는 또 그 기준이 올라가야죠. 네. 그때 70대 때 우리 젊게 살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법정 연령이 아니라 신체 연령. 내 마음의 나이. 신체 연령과 마음의 연령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럼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몇 살이십니까? 한 전 20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인생책이라는 표현을 쓰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세요, 빈둥님들. 제가 아무데나 인생책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저는 만약 이 책에 그 제목을 붙인다면 노화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꾼 인생책.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꿨지만 나의 노화를 대비하는 시선도 바꿨어요. 저는 막 이렇게 흰머리만 나도 우울해지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 이제 끝났나 봐.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 내가 나이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활기차고 건강할 수 있다. 우리 조수빈 큐레이션 계속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재밌었던 게 여러 대목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보면은 아까 자기를 노인을 생각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제품을 팔 때 모델을 노인으로 쓰면 안 좋다. 네, 이게 대표적으로 이 검증된 사례인데요. 글로벌하게 하인즈라고 우리 케찹 브랜드가 있잖아요. 1955년에 하인즈 케찹 만드는 식품회사가 미국도 고령화가 되니까 우리 선제적으로 고령 식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니어를 위한 식품이라고 딱 만들었어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 근데 마트에 가니까 이 신여식품을 좀 이제 진열대 가고 구경하는 나가 너무 노인처럼 보여질까봐 안 사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1970년도에 거기도 똑같이 독거노인 문제랑 네. 노인들의 낙상 문제가 생기니까 펜던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낙상이 일어났을 때 응급 벨이 울리는 형태. 굉장히 좋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거나 넘어졌을 때 우리는 빨리 가서 노인을 이렇게 부축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목걸이를 어르신들이 찾았을까요? 나 노인. 네. 그런. 예를 들면 느낌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미아가 맞아, 된 맞아. 아이처럼 혹은 이제 일종의 애견 목걸이 애견 이런 목걸이 것처럼 맞네. 이게 일종의 낙인효과 되는 거예요. 이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나는 곧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형태가 예. 된 거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많이 보는 TV를 보면 하이뮤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하이뮤이 최근에 굉장히 잘 됐는데 네. 10년 전에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비용도 비쌌어요. 이 하이뮤이 타겟했던 게 노인 인구가 커지는 걸 보고 노인 식품 산업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착각했던 게 그냥 노인들한테 비싼 거 한번 팔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또 하나서는 이거를 이제 파우더 형태로 건강식입니다. 소고기 드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파우더 형태로 팔았더니 어르신들 먹기 불편한 거예요. 즉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패턴과 생각 없이 노인식품 만들면 잘 될 거야 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실패를 한번 딛고 얘네가 리뉴얼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 건강식 파우더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 최근에는 하이면 TV를 보면 트로트 가수 그 젊은 분. 노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활기차게 춤추고 네. 막. 그쵸. 그냥 건강한 이미지, 아. 근육을 챙기세요. 근육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 시니어였던 거죠. 그렇게 했는데 편하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액상음료를 만드니까 예. 주요 소비 계층이 시니어도 됐지만 우리도 먹는 음식으로 포지션이 돼서 하이뮤이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거죠. 사실 시니어 마케팅 할 때는 이걸 좀 숨겨야 된다. 페르소나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에이지리스, 나이가 없고 그냥 그들의 욕구에 집중해야 되는 교훈인 거죠. 노인을 위한 집의 구조는 뭐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아직? 지금의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어르신들은 베리에이션이 다양하잖아요.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리고 예전의 노인처럼 막 돌아가시는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르신들이 성인이다, 소비자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어떤 삶을 그리고 갈 거냐 삶이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운동시설들이나 운동시설들을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시니어 하우징이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시설들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일종의 라이프 미션 혹은 일본 말로 하면 이키가이예요. 네. 나의 존재 이유. 이 존재 이유가 달성될 수 있는 공간인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미술을 하고 싶었어. 꿈으로. 그러면은 이 미술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가? 근데 그 과정에서 나의 신체 레벨은 처음에는 건강했겠지만 점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즉 네가 살기 위해서 이제 의식주 혹은 생존을 위한 간병과 요양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고 싶은데 미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 아틀리에까지 내려가기 불편해. 그 라이프 큐레이션의 역할을 해야 맞아요. 되는 거겠네.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젊은 분인데 이렇게 그 80대 노인보다 더 노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경로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네. 2편에서 이어집니다. 이번엔 좀 개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원래 집안에 돈이 많으십니까? 사실은 뭐 경남 진주라는 곳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부모님 아래에서 좀 가난하게 자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그냥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사업을 2018년에 500만 원 갖고 보증금 가지고 네.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네. 저희는 누적 한 350, 60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 네. 기업으로 치면 이제 상장을 막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되니까 살만하다 싶던가요? 지금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여전히 이제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적으로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분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시는 힘드실 것 같고 제가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분교를 갔어요. 그렇죠. 네. 전교생이 한 60명?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도 제대로는 없는 그런 네. 작은 마을에 태어났는데 89년생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초가집에 삽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방 한 칸에서 7가족이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삶의 그 바운더리가 좁은 걸 수도 있는데 80년대생부터는 사실 연탄을 떼는 초가집 넓지도 않아 9평 네. 이게 사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네. 시골 중에 시골이어서 네. 네. 그때는 뭐랄까 다 그렇게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그 시내라고 하잖아요. 네. 진주 시내 읍내에 나가 보니까 꼭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가난을 인지했나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트럭을 타고 가끔씩 데려주시는데 네. 세단이라는 걸 타는 친구를 본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아파트에 가보니까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르네? 이런 부분을 봤었고 가장 뭐랄까 그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체감됐던 거는 그 진로 결정할 때 공부를 막 하려고 하는데 학원비 내줄 형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리퀘스트 그런 거 보면서 왜 저분들이 저런 후원을 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죠. 그럼 가난이라는 거는 평생 풀어야 될 숙제였겠네요.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는데 또 등록금을 또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가면서 이제 누나들이랑 이야기했던 게 우리 때에는 가난의 대를 끊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가난의 대를 어떻게 끊을 거냐 이런 좀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대학교 미팅하고 막 이렇게 낭만을 즐길 생각을 하는데 누나 영향이 있어서 부산대학교 진학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반대로 이렇게 어떤 마음속 분노가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의 양극화가 왜 이렇게 심한가? 네. 계층 사다리는 왜 단절됐는가? 네. 이렇게 원망하면서 투사가 된다든지 여러 방향이 있는데 왜 안 그랬을까요? 성적이 수능을 잘 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못 간 상황이더라고요. 딱 하루 이틀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그냥 운다고 바뀌지 않더라. 운다고 돈 빌릴 사람도 없고 운다고 없던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남들보다 일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를 잘 다녔어요? 똑같이 이제 또 이제 혈기왕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노는 것도 잘 놀고 사회활동도 잘하고 공부는 조금 못하는 학생이었고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 뭐 공장, 뭐 농사일 뭐 이런 거 안 해본 게 없었고 그때 공부하고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누가 제일 유명했냐면 마윈이라는 알리바바 창업자가 이제 한국에 올 때였어요. 뭐 물론 이제 너무 멀었기 때문에 못 갔지만 영상 짤들이 돌잖아요. 그 부분을 그대로 믿고 실천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대기업에 붙어요. 그럼 당연히 취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네, 안 갔습니다. 무전 여행을 갔어요? 무전 여행을 3년 정도 했습니다. 3년이나 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또 그때 유명해서 인플루언서였어요. 여행 인플루언서였었죠. 이제 페이스북이랑 뭐 인스타랑 블로그에 뭐 신문 팔고 노숙하고 히치하이킹하고 사람들 만나는 이제 이야기를 올리고 돈을 벌면서 생기는 자충우돌 이야기를 좀 연재를 했었습니다. 대기업 취직했잖아요. 누나의 바람대로.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무전여행 가냐고요.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한다고 쳤을 때 이 돈 벌어서 가난에 내가 끊어질 거냐. 또 하나 더는 좀 더 고민했을 때 대기업 취업하면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대기업을 나오면 그 정년이 짧잖아요. 그래서 50대, 60대 은퇴해서 치킨집을 차릴 바에 20대부터 창업하면 되지 않나? 아니 내가 저기 부모님이나 누나면 화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실망하셨던 거를 들었죠. 제가 무전여행에서 배웠던 거는 거절이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밥을 구걸해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니까 히치하이킹 해야 되는데 수많은 차들이 거절하는 이런 것들을 봤었고 그럴 거면 어차피 거절할 거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어차피 거절할 거니까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런 부분들이 좀 체화됐던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CEO는 일론 머스크가 $1 프로젝트라는 거를 했었어요.
즉 오렌지 하나랑 핫도그 하나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위대한 창업자가 됐는데 얘가 1달러로 살았다고 하면 나는 100원 혹은 무전으로 내가 이거를 시도를 해보면 나는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창업가가 되지 않을까? 야, 생각에 어떤 이런 사람, 생각을 해봤던 난 왜 1달러도 없나 이럴 수도 있고.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거절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 대표님 아예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이래야 큰 창업가가 되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박재병이라는 기업가는 언제 실버 산업에 발을 들이게 됐는가? 그 운명적인 순간이. 네.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는 사실 뭐 인플루언서니까 강의도 하고 막 했는데 여행 컨텐츠라고 하는 게 수명이 짧더라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여행사를 창업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무전여행 하던 사람이 호텔을 팔아요. 알게 모르게 생기는 자괴감. 그래서 돈을 번 걸로 그 자괴감을 막 메꾸려고 뭘 해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더니 뭔가 갚고 싶더라고요. 무전여행 할 때 나한테 밥 사줬던 사람들 갚고 싶은데 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갚을까를 고민하다가 부모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8순이 넘으셨거든요. 이제 그걸 갚을 방법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쪽방촌을 지나게 됐고 쪽방 할머니, 즉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랑 연이 닿았어요. 쪽방 봉사단체를 만들어 버리게 된 거죠. 저희가 쪽방 봉사단체를 1년 정도 자비로 운영했는데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돈을 많이 썼는데 할머니들의 삶은 왜 똑같지? 여전히 사회복지관에 전화해서 사회복지사들한테 이 할머니 좀 케어해 주세요 했더니 이분은 쪽방에 사시는 건 맞는데 아들이 있다. 근데 아들이 몇십 년 동안 찾아온 적이 없어요. 뭐 그런 거 뉴스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부는 노인 돌봄을 절대 커버 못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고 고민이 들었던 거죠. 내가 여행사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거를 해결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나는 일단 노인 관련된 사업을 할 거다 라고 하고 이걸 접고 일단 법인부터 만든 거죠. 뭐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안 했습니다. 아니 약간 원래 무모하신가요? 무모하기보다는 당시에 나왔던 이유가 요양원에서 때려요, 때린다. 요양원에서 때려요, 묶어놔요, 학대한다, 이런 이유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도태되고 혹은 그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뉴스만 나오고 어디에도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정부랑 싸워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너네 공개를 해라. 뭐 폭행 데이터나 폭행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돼 했더니 정부에서는 이거 너무 개인정보다. 그렇지. 시설의 민감 정보니 공개를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항의와 민원을 넣어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노인 요양시설 찾기 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사업을 그래서 흘러 여기까지 맞습니다. 온 거네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성장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성장 배경도 있는 것 같은데 남들보다 조금 노인 돌봄을 빨리 이해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20대이지만 70대, 80대 부모를 모시잖아요. 또 하나 이제 치매 할머니를 또 제 방에 모셨어요. 결국에는 노인도 성인인데 왜 우리는 자꾸 아이처럼 대하고 그냥 약자처럼 대할까? 이런 부분에서 노인이 원하는 거가 뭘까를 깊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는지 좀 쭈르륵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양시설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무엇 하냐면 간병인이라는 걸 부르세요. 그래서 간병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칭하는 거. 그 여기서 했구나. 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상용화했고 이게 예전에는 카드 결제가 안 됐어요. 카드 결제하는 걸로 바꾸고 하나 더는 간병비 써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너무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련돼서 간병인 보험 상품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분들이 병원에서 있다가 집에 퇴원하시잖아요. 홈케어 서비스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노인 유치원, 요양원, 실버타운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형태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어요? 네. 왜요? 몰랐어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창업할 때부터 노인은 이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부가 케어하지 않는 노인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야지라고 처음에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부터 보험, 금융, 식품, 의료 전체를 다 연결해야지가 원래 회사를 창업할 때 목표였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사실 매년 힘들어가지고 매년 뭐 이제 정치적 이슈, 코로나, 금융위기 초반에 힘들었던 거는
저희가 간병 서비스라는 걸 런칭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네. 일단 마스크를 못 구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이 폐쇄됐어요. 그때는 뭐 저희가 오히려 이제 백신을 맞은 간병인이다 이런 걸로 좀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 더는 이제 저희가 시니어 하우징 부동산 영역 진출하자마자 PF 사태, 맞아요. 금융위기 이런 게 터졌는데, 또 최근에는 반대로 다른 부동산들은 안 되는데 시니어 부동산은 잘 돼요. 왜냐하면 이제 높은 수익률이랑 앞으로 50년간 시니어 인구가 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년주택 이런 것보다는 노인 인구가 느니까 시니어 부동산을 해볼까? 이런 부분들이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가지고 아니, 가장 불리한 데서 좋은 걸 찾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버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까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 사실 가난하셨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의 어떤 면이 이 박재병 대표를 근성 가진 청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농사만 80년을 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보여준 게 그 농업적 근면성. 예를 들면 뭐 밭에 뭔가를 해야 된다. 태풍이 불어도 산불이 나도 물난리가 나도 가세요. 비효율적이다고 생각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근면하셨어도 가난을 탈출을 못했잖아요. 네. 답답하진 않았어요? 초반에 답답했는데 네. 그건 있던 것 같아요. 다들 머리를 쓰세요. 모두가 머리를 쓰고 모두가 이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더 편한 길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수가 되고 소수가 열심히 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소수가 특별해지는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불리한 환경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게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만 나를 믿어주면은 그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고요. 오늘 정말 좀 감동인데 오늘. 네. 네, 이번 젊은 노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좋습니다. 네. 박재병의 노인학 개론. 늙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것이다.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네. 인구가 5천만이 됐어요. 노인 인구가 게 1,000만이잖아요. 즉 5,000년 동안 1,000만의 노인이 생겼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1,300만의 노인이 또 생겨요. 즉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규모가 15년 동안 2배가 되는 이런 변화 속에 있는 게 이게 또 산업의 문제이자 기회인 거죠. 새로운 소비자의 출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속도와 크기가 유례가 없다.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아프셔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셨었는데 그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근데 집에 모셔야 될 것 같고 가족이 돌보는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돌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경사회 때 있던 일이잖아요. 즉 가족이 크고 많으니까 소수인 노인을 돌볼 수 있었어요. 근데 산업화, 정보화 사회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은 일단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 자체가 줄었어요. 외동도 많고. 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맞벌이를 안 하면 가족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봄을 간병이나 요양보호사나 그들이 있는 공간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에 모시는 게 더 나은 거고 사실은 그들이 더 전문적인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게 어쨌든 돌봄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표준화된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를 표준화된 돌봄으로 풀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관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노인 돌봄 서비스를 대면하는 하나하나는 표준화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맞출 수는 없는데 표준화는 프로세스의 표준화 그리고 인프라의 통합은 할 수 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누구한테는 말을 많이 거는 게 좋아하실 거고 누군가는 말을 작게 걸어주는 게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한다고 해서 말을 10마디 하세요. 이런 건 안 되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컨디션이면 이런 걸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매뉴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노인이 하나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만약 청년이 계시다면은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진로로 갈 것인가 혹은 창업을 어떤 걸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버 산업 추천하시는 거잖아요. 매우 추천합니다. 돈 되는 일이다. 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노인 돌봄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복지다 생각하니까 정부 돈을 받아서 생각해야지 사업을 맞아요. 해야지라고 보니까 다들 비영리 회계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일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부동산 사업이다. 혹은
유통 사업이다. 그 인구 타겟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있는 사업인 거죠. 근데 그걸 왜 사업을 해야 되나요? 정치인들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돌봄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세금을 걷는 속도보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몇 배가 빨라요. 그러면 모든 노인한테 우리가 정부가 세금을 준다고 하면 세금이 몇 배가 늘까요? 현재 인구 비율대로 노인 돌봄을 한다고 치면 10년, 15년 지나면 세금이 2배가 오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묻는 거죠. 국민연금처럼 청년 인구가 내가 낸 돌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청년 인구는 한국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이 적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것이냐. 또 하나 더. 이 한 명이 청년이 노인을 3명 정도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남은 청년이 이 빠진 만큼 또 부양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6명을 부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청년 인구는 다 같이 죽어버려. 네. 그래서 청년이 아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 나라가 되는 노인만 남는 나라. 늙어서 노인이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이 없어서. 노인한테 세금으로 지원해버리면 커버가 안 되잖아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로소득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나라가 돼버리면 나라가 지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되게 우리 유튜브 화제가 됐던 영상 있잖아요. 한국 망했다. 네.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고령화가 되는데 고령화 자체가 아니라 고령화가 되는 것을 그 비율 그대로 복지 정책이 는다라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버 웨이브라고 책을 쓴 이유도 노인을 복지로 보면 산업에 새로. 대한민국 망한다. 근데 이게 복지가 아니라 산업으로 본다면, 이게 요양업이 아니라 네. 호텔업으로 본다면, 아, 호텔이 이렇게 빨리 성장해? 호텔의 서비스와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똑같은 고령화를 두고도 대한민국 망했어요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대한민국에 축복이 왔어요. 새로운 맞습니다. 시장이 열렸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우리는 있겠네요. 후자로 봐야 된다. 처음에 간병 서비스로 시작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어떤 분야에 가장 관심 갖고 계세요? 실버 중에서도. 요즘은 또 단연 또 시니어 하우징이라는 영역일 것 같고요. 네. 고령 인구가 느니까 노인의 주거에 대한 상품과 고민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거 플러스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돌봄의 수요가 많으세요. 이 차원에서 간병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해결하는 주택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형태의 하우징. 커지는 거죠. 케어가 있는 집이라는 컨셉의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그럼 있는 집중하고 여기서부터는 돌봄이 예전에는 사람 쓰는 일에 국한됐었다면 이제 금융이나 부동산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지금 대기업이 많이 진출한 상태거든요. 진출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이 들어와셔서 이제 시장을 키우고 이제 큰 브랜드를 씌우는 것도 있겠지만 대기업들이 이제 하시는 영역은 국한되어 있잖아요. 케어닥은 8년차 했지만 이제 시작하시니까 그 시간이 걸리실 거고 대기업이 하시는 거는 큰 규모, 비싸고 럭셔리한 시설들을 할 텐데 모두가 럭셔리한 시설에 들어가시는 건 아닐 거거든요. 여러 종류의 상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등급 체계를 만들거나 설계 가이드를 만들어서 공짜로 배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변과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그럼 이게 실패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분당의 헤리티지 하우스라든지 네. 상암동의 카이저 클래식 같은 게 원래는 네네네. 그 노년층을 위한 상품으로 개발이 됐었어요. 노인이어야만 입주할 수 있었고 근데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 그때 너무 일찍 시작한 걸까요? 시점으로는 저는 잘 맞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운영이 빠져 있었어요. 집만 지어놓고 운영은 나는 안 하거나 너네끼리 하세요. 입주민들이 하세요라고 하니까 나는 오늘 밥 안 먹었어. 나는 이 밥을 좋아해. 입주민들이 싸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관리비 안 낼래. 지나고 보니까 아무도 관리비를 안 내는 공간이 되니까 네. 공용부가 죽어버리고 불이 꺼지고 그러니까 이제 슬럼화되는 상황이 된 거지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아마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노인을 제일 많이 만나셨을 것 같거든요. 노인 소비자는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던가요? 쉽게 말하면 예. 다르지 않아요. 다만 그냥 그 기능이 불편한 거죠. 나이가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안 먹나요? 맞아. 네. 밥을 안 먹나요? 예. 50대 된장국 좋아하다가 90대 된다고 된장국 안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50대 스테이크 먹었으면
90살이 돼도 스테이크를 좋아해요. 갑자기 스테이크 먹던 노인한테 미음 드세요, 미음 파세요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35세 이후로는 거의 새로운 음악을 듣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건강했을 때 취향,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젊은 노인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혹시 그분들 사고방식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노인인데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여전히 현역이신 것 같아요. 계속 일하시는 뭐 이제 대표님들, 회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대, 40대로 더 좁혀요. 그분들 노후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돌봄 제도를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 책 쓰게 된 계기도 제도를 알아야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노인은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지웁니다. 반대로 노인을 생각하면 부모를 생각해요. 부모가 아픈 걸 생각하니까 또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아픈 그 순간 그때부터 부모님 어떡하지, 간병인 어떡하지 그때 고민하거든요.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돌봄에 대한 보험과 준비를 하는 게 30, 40대에 미리 필요하다. 그래서 1차는 그걸 공부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벤트가 생겼을 때 굉장히 빠르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노인 됐을 때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앞쪽을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노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책이고 실버 산업을 꿈꾸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선배로서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노인은 복지고 노인은 가난하고 약자다라고 제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 나는 그 시장을 보고 뛰어든다고 하면은 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 상품, 이 제품, 이 서비스보다는 노인들이 혹은 시니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거냐 그 생각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저는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에게 나이 드는 것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실버 산업을 좀 앞장서서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실버 산업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 든다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초고령화가 이미 시작됐고 누군가는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재명 대표님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빈둥님들은 난 준비하는 쪽에 설레 이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